네, 첫 번째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영훈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진단력, 진짜 진단이 필요한 오늘 하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에 이어서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특히 2,400선이 붕괴가 됐잖아요. 좀 충격적인 하루였던 것 같거든요. 오늘장 이런 급락 원인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 우선 저부터 진단을 좀 받고 싶은데 이사님께서 예, 지금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오늘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재차 급등을 해 가지고 이제 오늘 미국 장중에는 4.98인가까지 갔었고 오늘 우리 장중에 아마 5%를 찍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블랙아웃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도 했는데 이제 좀 경기 과열에 대한 얘기, 추가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얘기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자극을 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동 분쟁 관련해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1,000억 달러의 또 예산을 추가 요구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채 시장 자체가 수급이 네. 매수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공급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게 또 국채 쪽을 또 자극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맞물린 상태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하면은 우리는 지금 주가가 급락을 좀 많이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썼던, 그러니까 대출을 썼던, 신용을 썼던 이제 그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제 오늘 해가지고 한 8천억 정도가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매물이 나오니까 당연히 또 주가는 유난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타 국가들에 비해 이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크게 빠진 이유는 수급적 요인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장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네.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끔 지금 해놨잖아요. 정책적으로 맞아요. 기관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서 지금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수급적인 측면이 더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월의 발언 중에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성장세 둔화가 좀 아직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연준이 물가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도 좀 불가피하다고 보시나요? 그 2%대 집착을 해서 그런 건가요? 집착? 집착이라기보다는 일단 먼저 앞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경기가 지금 성장이 계속 좋으니까 경기는 지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 있으니까 당연히 물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장은 워낙에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물가가 지속이 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지만은 생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죠. 그러면은 그 여론이라든지 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걸 못 견디게 되면 결국은 기업 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좀 제어하고 싶은 게 연준의 입장인 거죠, 우선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좀 과하게 지금 긴축을 한 거냐 아니면 그 여전히 좋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여지는 지표로만 놓고 얘기하면은 오늘 새벽에 또 고용 데이터 나왔잖아요. 저기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런 거 생각보다 또 되게 작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은 또 뜨거운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근데 지난달 말인가요? 저 고용 데이터 나왔던 거 보면은 그때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파트타이머들, 저임 노동자들이 늘어난 거다. 네. 네. 그쪽이 그러니까 질은 안 좋은 거였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믹스가 되니까 외부로 봤을 때는 그래도 고성장하고 있고 고용이 좋고 미국 3분기 GDP 좋다고 하니까 잡아야지. 이래서 계속 쪼이고 있는 건 맞는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지금 그 파산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 7.89가 넘어선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팔지를 못해요. 네. 팔게 되는 순간 기존의 3.9%대에서 받았던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고 팔고 렌트를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을 새로 사야 된다. 그때는 돈이 100% 없으면은 렌트할 때는 7.89, 8%대의 이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집값
그 미국에 있는 집 그 좀 좋은 집 사게 되면은 그게 뭐 1, 2천만 원 대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몇 억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금액 단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거래는 없이 그냥 가격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거비가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 못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로 미국도 참 이런 발언을 내놓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까지 찍고 다시 내려왔는데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이 5%를 돌파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은요, 지금 국채금리 5%가 문제가 아니라 4% 넘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요. 4.3%를 초과하느냐 넘어가느냐 마느냐 할 때도 똑같았었어요. 그리고 4.6% 넘을 때도 또 한 번. 근데 지금 이제 5%를 터치했잖아요, 심지어. 네. 저는 5% 이상으로 가는 것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 적응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전에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나요? 과하게 지금 그 매도세가 지금 쏠려 있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트리거만 있으면 좀 국채를 다시 환매수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 했는데 그때 해필이면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터지면서 그게 네. 돌았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좁은 길이라고 이게 확전도 되지 않아야 되고 애매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 병원을 폭격하고 하면서 누구 잘못인지 그렇죠. 뭐 진위 논쟁 나오고 이란이 지금 막 또 슬슬 립서비스하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 다시 심각해지고 여기에다가 또 미국이 중재하러 저 대통령이 간 줄 알았더니 갔다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돈을 뭐 1,000억 달러를 찍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수급이 불안한 미 국제 시장이 또 이제 자극을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열어놓고는 보는 건 맞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 시대도 뭐 절대 안 온다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는 있다. 근데 오늘 급락한 것도 그 충격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5%를 넘어가게 되면 막 다 박살나고 이러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거기에 적응을 또 할 거라고 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네. 어느 시점에서 어떤 트리거만 나오면 여전히 국채 시장은 과매도된 상태라는 점. 그래서 그 트리거가 뭘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대승적으로 우리 그만할게 할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뭐 이란의 입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뭐 갑자기 난 몰라 이렇게 할 리도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갑자기 뭐 확 돌아설 가능성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의 분쟁이 생각보다 좁혀진다면 이스라엘이 좀 참아줘가지고 지상군 투입 안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 확전이 좀 제한되고 그러면서 지금 사우디는 이미 중재에 나섰거든요. 스톱하기를.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가 되는 와중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미 하원에서 만약에 하원 의장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좀 온건한 사람이 선출이 된다든지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는 정책을 쓰는 건 제한적으로 할 거다라는 시그널만 줘도 더 악화만 되지 않으면 거기서 반전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5%라는 거를 갖다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네. 지금도 그 영향권에 있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간에 한번 반전의 계기는 또 국제시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연준 의원들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11월은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거의 동결을 하겠지만 12월에 지금 그래서 동결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건 또 결국은 국제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국채 금리가 4% 초반으로 급락을 할 가능성도 제한적이거든요. 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4% 중반, 잘하면은 뭐 4.3% 근처 네, 그렇죠. 이 정도만 떨어져도 시장은 좀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미 연준이 이거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라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연말까지는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도 지금 사실 아까 이제 채권이 과매도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유가도 상방 베팅이 지금 과매수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경기가 지금 확 살아나는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꺾인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럼 왜 과매수가 돼 있냐?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갖다가 제한이 돼 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유가 역시도 생각보다는 좀
하향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변수가 연말까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까지는 지수를 더 올린다라는 얘기는 쉽게 하지 못할 것 같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전달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또 전해졌는데요. 이 예산안을 그럼 진짜로 긴급하게 좀 처리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1,0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미국이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예요. 거기에다가 1,000억 달러를 더 붙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상. 아무리 돈 찍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소비를 하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네. 실제로 2조 달러에 5%나 되는 돈을 갖다 더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저는 그 얘기 듣고 살짝 좀 짜증이 났던 거는 지금 그 IRA법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보조금이라는 걸 주잖아요. 네. 2032년까지 주거든요. 네. 그게 3,690억 달러 정도 돼요. 총으로. 그걸 연환산으로 해가지고 에버리지를 나누면은 연간 430억 달러예요. 그거의 2배가 넘는 돈을 지금 전쟁 비용으로 찍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국채 시장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던졌느냐? 사실은 지금 예산안 합의가 안 돼 있죠. 네. 국회 하원 의장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툭 던졌냐면 그 내용을 보면은 그게 전부 이스라엘 지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이잖아요. 끼워 넣기 한 거거든요. 끼워 넣기를 했는데 왜 끼워 넣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는 좀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게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은 많이 발벗고 공화당, 민주당 없이 좀 나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권이 다 이제 유대계 자본들이 많이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공화당한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해줘라고 던진 거거든요. 그러면 공화당이 못해, 뭔 소리야, 그러겠느냐. 자, 그렇게 잘 안 살짝 나오니까요. 좀, 살짝 좀 이제 공화당에 좀 딜레마가 있을 수 있죠. 단 지금 하원 의장이 선출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끌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냥 패를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해가지고 얼마 더 해줘 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지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전보다는 좀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제 나오시는 분마다 우리 지하철에 탑승하시는 분마다 그래도 믿을 건 반도체란 말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TSMC도 좀 의외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힘들 때도 반도체는 좀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YOY로는 TSMC도 이익은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이던스보다는 잘 나왔고요. 상단을 터치했고 네.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은 환율 효과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는 애플 아이폰 출시 그쪽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 같냐? 그럼 당장 우리나라 지금 아이폰 관련된 주식들 보면은 주가 다 지금 부러져 가지고 있지.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당장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이번에 지금 TSMC가 앞으로도 이제 AI 쪽을 그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생산을 해나가면서 HBM 쪽 이런 쪽을 이제 많이 더 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시장이 어쨌든 YOY로 이번 분기부터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어쨌든 최악은 면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업황, 낸드, 디램 이게 바닥은 찍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난 상태에서 바닥을 찍은 반도체의 주가 자체는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 변수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의 어떤 분쟁이 좀 제한이 된다든지 뭐 FOMC에서 금리 동결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또 미 하원 의장이 선출이 돼가지고 합의해서 뭐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달러 강세의 어떤 흐름도 조금 완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달러 강세가 완충이 되면은 원화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원화 강세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서 1,340원 밑으로 갑자기 좀 떨어져 준다든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외국인들이 뭘 살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네, 그게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래서 그쪽이 좀 트리거가 될 요지는 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빅사이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새로운 제한된 기회다. 상승. 네. 네. 제한된 상승이어도 그래도 상승이 이런 장에서 나와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요.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은 뭐 장이 워낙에 다 지수들이 많이 빠진 상태여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도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좀 사는 게 나을까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냥 제가 해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추석 전에 저는 추석 트라우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현금 비중을 좀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추석 이후에 시장이 보면은요. 하루에 1,000개 이상 올라갔다가 1,000개 이상 빠진 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자칫하면은 막 쳐다보고 있으면은 막 정신병 걸릴 것처럼 막 주가가 하루는 막 1,000몇백 개가 오르고 하루는 1,000몇백 개가 떨어지고 막 정신없었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을 매매하는데 편하지가 않았었잖아요.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놓고 마음이 편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이 나야지 편한 건데 사놓고 나면 불안한 그런 장세가 계속돼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과매도 상태인 건 맞아요. 반등이 어떤 트리거만 있으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아직 아까 방송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신 물반 고기반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물반고기.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네. 좀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하시되 반등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반등장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이 좀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본인의 종목들을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처음에 샀을 때 마인드는 샀을 땐 다 좋았으니까 샀겠죠. 들어서 산 것도 있고 분석해서 사신 것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 가운데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져갈 종목들 쪽으로 포트를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라, 종목을. 지금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만약에 어떤 트리거가 생겨서 국채금리가 세게 빠지면서 그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때는 단기 반등권이 나오는데 저는 연말 전까지 그렇게 해서 좀 지수가 올라오면 저는 여전히 생각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미국 국채시장 수급으로 봤을 때도 과매도는 맞지만 수급 자체가 매수 동향을 놓고 보면은 매도 쪽이 아직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동의 어떤 분쟁 이슈도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반등 역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반등이 당장 다음 주에 나와줄지 안 나올지도 확신을 못 하겠잖아요. 시장이 그러면 돌아서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보면 좋을 업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보다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힘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주식들이 세게 반등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안 빠지는데요. 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원화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나오고 어떤 국채가 확 떨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보면은 300만 주 이상 삼성전자를 산 날이 하루인가 있었고 200만 주가 또 하루 있었고 그랬거든요. 어제도 뭐 80만 주가 사고 그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를 세게 당기면서 다시 7만 원 넘어서고 7만 천 원 넘어서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딜레마는 이게 세게 반등을 하지 않으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재차 밀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능성에서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다. 어떤 식의 반등이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어떤 호재가 생겨서 갑자기 전체적으로 장이 확 돌아서 주면은 개별 종목들이 반대 매매 리스크가 좀 제어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개별 종목 중에서 장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가능성을 놓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어느 섹터가 좋을까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이랑 2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둘 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네. 쪽에 또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벌어질 가능성이 1번이랑 2번 중에 어디가 더 높다 이런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인 것 저 같은 같아요. 경우는 이번 며칠 전에 삼성전자 조금 빠져 있을 때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관심 갖고 보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쪽을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종목을
특정 종목 내지는 특정 섹터만 사는 게 아니라 좀 포트폴리오식으로 하잖아요. 그동안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거를 일부를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양쪽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지 어느 쪽이다 하고 이쪽에 배팅을 하고 그러지 있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그러네요. 가능성이 너무 제가 편협한 사고였어요.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그게 지금은 저기 강세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면서 본인의 자산을 전체적인 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네. 포기하시지 마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확실한 애를 밀어주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시장 진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